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절에 갈 때는 절대로 개를 먹고 가면 안 된다. 옛날 얘기에 나오는 범은 호랑이랑은 좀 달랐나봐. 좀 작았다던가. 근데 호랑이 얘기는 많아도 직접 목격했다는 사람은 못 봤다 하시더라고요. 하긴 요즘 시대는 족제비나 고라니, 꽁 보기도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30년 전, 어머니가 천하 때 언니 따라 절에 다녔다고 합니다. 공양 시간 이후로 스님들이랑 신자들이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스님한테 질문을 하더랍니다. 내용이 즉 남편 몸이 허해서 의사선생이 개를 먹어라 권했다는데 불교 신자가 개를 먹어도 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무명 스님, 허허 개 먹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보살님, 무량수불, 절은 교회랑 달리 산중에 있는데 개를 먹고 절에 오다 보면 개 냄새가 사람한테서 나기 때문에 호랑이나 여우 같은 짐승은 멀리서도 그 냄새를 맡고 와 사람한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걱정이 없으니 개를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엄마, 호랑이는 그렇다 치고 여우는 작잖아. 걔한테도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래도 걔네는 야생에 살아나서 깡이 세잖니 얼마나 사납다고. 질문했던 아주머니는 자기네는 개를 먹으면 꼭 나쁜 일이 생기는 것 같다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무명스님께선 일치의심죠. 사소한 일이라도 연관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정 그러하시다면 개를 먹기 전에 약으로 먹습니다. 세 번을 말하고 드십시오. 나무와 미타불. 개를 먹기가 껄끄럽다면 약으로 먹습니다. 세 번을 말하고 먹으라고 하셨답니다. 아마 스님께서 아주머니 마음 편하라고 즉석에서 고안해낸 방편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불교의 교리 따위를 떠나 사람의 건강을 우선하는 멋진 스님이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고백. 난 가끔 상상을 한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수억 원의 돈을 빼앗는 사기꾼. 협박으로 돈을 버는 고리대금업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회사 안에서 경쟁 상대를 이기기 위해 헛소문을 퍼뜨리는 직장인, 비싼 옷, 가방, 비디오 게임기를 사려고 부모님을 속이는 학생,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는 택시기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비부터 걸고 보는 덩치 큰 사람. 이런 사람들 모두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이들을 죽여버리고 싶다. 살인은 나쁜 것이다. 나도 안다. 하지만 저런 사람들은 살려두는 것보다 죽이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살인이라는 죄의 무게와 그들을 살려둠으로써 세상에 끼치는 해악의 무게. 만일 후자가 더 큰 경우라면 마땅히 죽여도 되지 않을까. 물론 나도 지금까지 정당하게 살아온 것은 아니다. 조그만 잘못들은 수도 없이 저질러왔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버스 안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거나 사람이 없는 밤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것들 뿐. 결코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진 않았다. 참고로 저들을 죽이기 전에 그들이 저지른 수많은 잘못들을 모두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죽일 때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손톱과 발톱을 천천히 뽑아버리고 머리털을 불로 태워버리며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고 인대를 잘라 뼈를 하나하나씩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손 그 다음에는 팔과 다리의 순서로 몸통을 건드릴 경우 짧은 시간 내에 죽어버림으로 건드리지 않아야 하며 배를 가르고 독강 안에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넣고 눈에는 소금을 뿌린 뒤 억지로 눈을 감겨 문지르고 입에는 맵고 뜨거운 고추즙을 계속 집어넣어야 한다. 금방 죽어버릴 경우를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정맥주사를 통한 수액을 공급해주고 가장 강한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도 투여하고 굶어 죽을 수 있으므로 포도당 주사도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죽여달라고 애원하다 지쳐 사람으로서의 이성을 잃어갈 때쯤 그들에게 손수 목숨을 끊을 수 있게 작은 바늘 하나를 쥐어줄 것이다. 그 바늘로 수천 번 자신의 몸을 찌르면 결국 출혈 또는 감염으로 죽겠지.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죄의 질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몇몇을 잡아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언론사에 보낸다면 적어도 한 곳은 시청률에 눈이 멀어 방송을 할 것이고 이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으로 퍼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좀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겠지. 그럼 이제 나같이 착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왕따. 나는 일주일 전에 이 학교로 전학을 왔다. 전 학교에서 이런저런 사건에 휘말려 뜻하지 않은 전학이었고, 때문에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고 조용히 지내길 원했다. 내가 이 학교로 처음 전학 온 날 학교 분위기는 생각보다 괜찮았다. 상냥하신 담임 선생님과 딱히 튀어 보이지도 빠져 보이지도 않는 학생들. 처음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와 내 소개를 하고 선생님이 자리를 정해주셨다. 창가 맨 뒤에서 두 번째 자리. 처음 선생님이 자리를 배정해 주실 때 가장 앞에 앉아있던 아이가 걱정 섞인 말로 오자마자 어쩐데 하는 소리를 언뜻 들은 것 같았다. 지정된 자리로 가자 내 자리 빼곤 주변이 모두 공석이었다. 아니 내 앞자리엔 한 명이 앉아 있었는데 음산하다 못해 칙칙한 분위기의 아이였다. 어쨌든 내 주변에는 그 아이뿐이었고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자 내가 선뜻 먼저 말을 걸어 호감을 보였다. 나는 최서희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 뭐, 쌀쌀한 반응에 위축되었다. 그래도 줄곧 수업이 끝나고 그 아이에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그때마다 한 번도 깔끔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얘가 날 싫어하나? 이런 생각에 차츰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은 떨어졌다. 그리고 며칠 뒤 복도를 다니다 마주친 같은 반 아이가 날 붙잡고 얘기했다. 너 자꾸 왜 Y랑 말하라는 거야? 나는 당황해서 얼버무렸다. 응?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자꾸 우리 반 왕따랑 친하게 지내려는 거냐고. 그러자 살짝 상황 파악이 됐다. 그리곤 다시 얼버무렸다. 그야 내 주변에 걔밖에 없으니까. 그리곤 나와 말하던 아이는 나에게 뒤뛰며 주고 교실로 들어갔다. 그 애랑 가까이 하지마. 우리 반 왕따거든. 그 말을 들은 후 왠지 그 아이에 대한 선입견이 생겼고 점차 나도 모르게 이유 없이 그 아이가 싫어졌다. 그렇게 시간이 지내다 보니 그 아이가 다가오기만 해도 소름이 돋고 지가 떨리게 싫었다. 혹시나 나에게 말을 걸진 않을까? 그렇게 그 아이에게 불쾌한 감정을 갖고 학교 생활에 적응할 즈음부터 그 아이가 점점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이유는 교실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교에 퍼진 그 왕따에 대한 괴소문이었다. 괴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번지며 와전될 무렵 괴소문에 대한 공포는 극에 달했지만 속으로 나 자신을 안심시켰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차츰 그 아이에 대한 공포도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괴소문 따위에 혹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정말 그 아이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그 아이가 나에게 접촉하는 것조차 무서웠고 혹시나 뒤를 돌아보다 나와 마주치지 않을까 두려웠다. 내 자리에 앉기조차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어서 빈자리가 생겨서 자리를 바꾸길 원했지만 쉽게 빈자리가 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겁내하는 것은 저 아이의 칙칙한 분위기나 왕따라는 찝찝한 이미지 혹은 전교에 떠도는 괴소문 때문이 아니다. 정작 저 아이를 피하고 싶은 까닭은 매 시간 마주치는 저 아이의 뒤통수에 달린 눈이다. 네 번째 이야기, 마지막 질주. 나는 한때 독일을 지키던 잘 나가던 장교였다. 하지만 동료 장교 놈의 계략에 넘어가 지금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 약 3달 전 평소에 가장 가까이 지내던 혜질이 나에게 평소와는 다른 말을 꺼냈다. 반란을 일으키자. 녀석의 계획은 완벽했다. 나는 재벌인 그의 아버지의 재력과 우리 둘의 머리를 합치면 충분히 반란을 성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건 놈의 계획이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나를 속여 반란군으로 만든 것이다. 나는 혜질의 말을 듣고서 은밀하게 군사들을 움직였고 녀석은 내가 병사들을 움직인 사실과 내가 혜질을 반란군으로 꼬시는 내용의 위조 편지로 나를 반란군으로 몰아붙였다. 나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인 혜질의 계획은 너무나도 완벽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나의 부하들과 재판을 받고 있다. 위조 편지에 나와 같이 이름이 적힌 4명의 부하들. 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만은 반드시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디치 슈빙부르크 장교와 그의 부하 4명에게 참수형을 선고한다. 재판관이 재판을 끝내고 일어서려는 순간 나는 다급하게 재판장을 불렀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재판관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재판이 다 끝난 지금 반론을 펼치려는 건 아닐 테고 무슨 일이지? 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재판관님, 저에게 간절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재판관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일단 들어보지. 만약 제가 참수를 당한 다음에 일어나서 부하들 앞으로 달려서 지나가면 부하들을 살려주십시오. 뭐라고? 재판관은 황당해하는 눈빛으로 나를 지그시 쳐다보다가 이내 내 부탁에 답했다. 좋네. 자네가 방금 말한 그 일을 성공하면 자네 부하들은 모두 살려주겠네. 감사합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동시에 재판관에게 부하들의 목숨을 부탁하느라 잊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왔다. 참수형 목을 빨리 베이면 아프지 않다던데 정말 아프지 않을까? 내가 죽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되지? 나처럼 죽게 될까? 내가 머릿속으로 수많은 고민을 하는 동안 집행관들은 나를 단두대로 이끌었다. 단두대의 앞으로는 내 부하들이 포박된 채로 일렬로 서 있었다. 부하 녀석들이 나를 보고 울기 시작하자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갔다. 죽을 때가 되어서 그런지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의 감촉마저 쓰라리게 느껴졌다. 자, 이제 이곳에 머리를 놓으세요.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단두대 아래에 누웠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보려는 발버둥이었을까? 나는 정말 모든 근육들에 힘을 주어 최대한 천천히 단두대에 목을 넣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집행관은 차갑게 말을 끝내고 칼날에 달린 줄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무서웠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내 호흡은 점점 빨라졌다. 목에 힘을 주어야 하나, 풀어야 하나. 수만 가지 고민들이 나를 덮쳐왔고 나는 점점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러는 사이 갑자기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내 뒷목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고 나의 사형 집행은 이미 끝나 있었고 4명의 부하들만이 슈빙구르크 장교의 죽음을 슬퍼해하고 있었다. 사형 집행관이 무리한 부탁이었어. 라고 안쓰럽다는 말투로 혼잣말을 하는 순간 리치 슈빙구르크가 일어서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그의 목을 들고서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부하를 1명, 2명, 3명 그리고 마지막 부하의 앞까지 달려가더니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고 자신의 목을 떨어뜨린 다음 몸도 같이 쓰러졌다. 사형 집행관을 비롯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을 지켰고 이윽고 재판관은 슈빙구르크의 부하들을 풀어주었다. 5번째 이야기, 경험. 아, 이제 왔는가? 어서 들어오게. 네. 여기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구실인가요? 그렇다네. 아늑하지? 창문도 하나 없이 밀폐된 곳을 아늑하다고 표현한다면 이곳은 심할 정도로 아늑하네요. 아무래도 개인 비용으로 연구하다 보니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멋지게 장식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네. 그것 참 불안한 소리군요. 아 물론 조건을 완수하시주겠다던 금액 1000만원은 줄 수 있으니 걱정 말게나. 글쎄요 뭐 일단 믿어보죠.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요. 그냥 박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이 연구소를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간단한 일 아닌가. 간단하죠.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그리 서두르지 않아도 되네. 박사라고 불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 누런색 가운을 입은 노인은 연구실 한편에 마련되어 있던 조그마한 훈증기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청년은 그러한 노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을 부담스럽게 느꼈는지 노인이 그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아, 신경 쓰지 말게. 아까부터 허브향이 좀 강하게 나는 걸 느꼈나, 혹시? 청년은 노인의 말을 듣고는 코를 킁킁대며 이리저리 고개를 돌렸다. 처음에는 청년의 표정이 잠시 찌푸려지는 듯했으나 노인이 재차 허브향에 대해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했다. 네. 향기가 나는 것도 같네요.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노인은 껄껄대며 웃더니 훈증기를 끄고는 청년의 앞에 놓여있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청년은 조심스럽게 노인의 앞쪽에 자리 잡았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그러세요. 보자,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 노인은 고개를 주걱거리며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애쓰는 듯 양미간을 찌푸렸다. 그러한 노인을 바라보던 청년은 안 그래도 주름이 많은 노인이 고생하는군. 이라고 생각하며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한 청년의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노인은 가물든 논처럼 갈라진 이마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끄응하는 신음소리를 몇 번 낸 뒤에 손바닥을 가볍게 타
치고는 청년을 바라보며 웃음 지었다. 그래. 이 이야기부터 하는 게 적당하겠군. 자네 아마존이란 걸 아나? 청년이 기가 차다는 듯 노인을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박사님, 저도 어엿한 대학생입니다. 하물며 어린 꼬마들도 다 아는 아마존을 모를까 봐요. 노인은 그런 청년의 반응이 재밌다는 듯 그의 두 눈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말을 이었다. 그래. 이건 그 아마존에 사는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일세. 시작하시죠. 노인은 꽤나 긴 이야기를 시작할 것처럼 숨을 크게 몰아쉬었다. 그러다가 문득 무언가를 빠뜨렸는지 책상을 살짝 퉁 치고서는 청년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이고야, 내 정신 좀 봐. 물어볼 걸 깜빡했구먼 자네. 자네는 자네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가? 그저 세상살이에 찌들어서 남들이 말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믿으며 사색 따위는 일주일마다 시행하는 분리수거통에 함께 가져다 버린 자네의 친구들과는 다르게 말일세. 청년은 이봐, 난 대학생이라고. 날 무시하는 거요? 라고 생각하며 노인을 흘겨보았지만 그러한 청년을 아랑곳하지 않고 웃음 짓고 있는 노인이 괘씸하다는 듯이 툭 내뱉었다. 전일에 봬도 서울에서 이름난 대학교에 다니는 그것도 수석으로 입학한 대학생입니다. 최소한 하루하루를 생각 없이 사는 도시인들보다는 훨씬 이성적이라고 자부하죠. 청년의 대답이 끝나자 노인은 만족스럽다는 듯이 허옇게 세워버린 자신의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껄껄 웃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긴 숨을 들이마셨다. 역시 내가 제대로 찾았구먼 그래.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하지. 아마존에 대해 아냐고는 아까 물었지? 네. 이 이야기는 아마존의 한 원주민들에 관한 이야기라네. 그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껄껄. 그렇구먼. 내가 요즘 노망이 드는지 기억이 깜박깜박하다네. 그 부족은 말일세. 지금까지 한 번도 문명의 이기를 접해보지 못한 그야말로 원시인과 다름없는 미개한 민족이었다네. 왜 만화책에서 보면 나오는 원숭이들 닮았고 옷까지 한 올 걸치지 않은 그런 원시인 말일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그렇지. 거의 그 수준이었지. 그러던 날 말일세. 그 원주민들에게 한 무리의 현대인들이 찾아갔다네. 현대인들은 아직도 선사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그들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 말을 마친 노인은 마치 반응을 기대한다는 듯이 청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그 눈빛이 심히 부담스러웠는지 청년은 아는 탄성을 살짝 내뱉었다. 노인은 그 반응이 마음에 들었는지 살짝 미소 지은 후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원주민들에게 문명의 이기를 전해주었지. 말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도구를 쓰는 법, 불을 사용하는 법, 옷을 만들어서 입는 법까지 말일세. 그들을 완벽하게 사회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 거지. 이유는 뭐죠? 생각해보게. 21세기와 공존하는 선사시대. 그들에게는 충분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 확실히 그렇군요. 내가 어디까지 말했지? 아, 그렇군.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자 그들은 금세 현대인들처럼 옷을 입고 말을 하고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더군. 그들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지. 그런데 이 도중에 현대인들은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고 말았던 거야. 노인은 말을 멈추고는 갑자기 콜록콜록대며 주머니에 들어있던 마스크를 꺼내서 쓰기 시작했다. 청년이 이상한 눈길로 바라보자 노인은 그제야 천식이 심해서라고 말했다. 청년은 납득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고 노인은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그 엄청난 사실이 뭐라고 생각하나?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봐. 자네는 아까 자네가 이성적이라고 하지 않았나? 내가 보기엔 그저 1,000만 원에 눈이 멀어서 노인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이는군. 가벼운 노인의 두 발의 청년은 노인을 째려본 뒤에 자신의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잠시 뒤에 청년은 노인을 향해 득에 만연한 미소를 띠며 물었다. 아무래도 원주민들이 현대인들을 처음 보았을 때 느낀 무언가를 말한 것 같은데요. 청년의 대답에 노인은 예상 외라는 듯이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고는 금세 콜록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역시 내가 사람을 잘 본 것 같구먼. 바로 그걸세. 원주민들이 말한 대답은 실로 충격적인 것이었지. 그때까지 인간의 오감과 이성, 그리고 뇌의 인식을 최고로 여기고 있었던 그들에게 말일세. 그들이 뭐라고 했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더군. 당신들이 처음 말을 타고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당신들이 내 발이 달린 신인 줄 알았다. 그리고 당신들이 주머니라고 부르는 곳에서 시가를 꺼냈을 때 우리는 당신들이 살을 갈라서 뼈를 꺼내 씹는 줄 알았다라고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이죠? 생각해보게. 그들은 생전 처음 말을 탄 사람을 본 거지. 그들은 말과 사람을 구별할 수 없었어. 분명 우리와 같은 시신경을 가지고 같은 뇌로 판단을 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과 사람을 구별할 수 없었던 거야. 그뿐만이 아니지. 그들은 옷이란 것도 몰랐던 걸세. 그렇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행위가 마치 살을 갈라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것처럼 보였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정보에 따라 뇌의 정보 처리가 달라진다는 건가요? 비슷하다네. 정확히 말하면 시각 정보와 그에 따른 뇌의 기능은 다분히 후천적이다. 라는 것이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나? 바로 학습일세. 그들에게 주머니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학습을 통해 뇌의 기능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지. 확실히 그렇군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청년을 바라보던 노인이 벼랑간 몸을 청년 쪽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자네는 우리에겐 몇 가지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몇 가지의 감각 루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무슨... 방금 전 이야기로 자네는 시각이라는 감각의 부조리를 느끼지 않았나? 우리가 보는 시각이라는 것이 다분히 주관적인 걸 내가 증명해주지 않았나? 그렇다면 우리의 감각은 어느 정도까지 객관성을 지킬 수 있냐를 묻는 걸세. 어떻게 생각하는가? 글쎄요. 이런 아직 이야기가 더 필요한가 보군. 자, 그러면 이번엔 후각에 대해 말해보겠네.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실제로 실험한 일이지. 그들은 지나가던 시민 200명에게 시큼한 암모니아 향이 물씬 풍기는 종이를 내밀고는 이 종이에서 허브 향이 나지 않나요? 라고 물었다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나? 허브 향이 난다고 했나 보군요. 바로 그걸세. 그들은 분명 처음 그 종이를 받아 들자마자 진동하는 시큼한 냄새에 미간을 잔뜩 찌푸렸음에도 불구하고 허브향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금세 수긍하고는 그 냄새를 음미했다더군. 잠시 후에 종이를 건네준 사람이 그들에게 사실은 이 종이엔 아무런 향기도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들은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종이에 코를 쳐박고는 킁킁을 연발했지. 그 뒤에 이렇게 말했다네. 노인은 웃음을 참을 수 없다는 듯 어깨를 들썩이며 마스크를 고쳐 쓰고는 말을 이었다. 아, 정말 아무 냄새도 나지 않네요 라고 말이지. 웃기지 않은가? 하지만 더 웃긴 것은 바로 지금일세. 실험자는 비실험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지. 사실 지금 종이에서는 강한 암모니아 향이 나고 있습니다. 이 향을 지속적으로 맡게 되면 두통과 어지러움, 또 나아가서는 구토 증상이 일어나게 되죠. 당신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라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 아까까지, 바로 방금까지 종이에 코를 쳐박고 킁킁거리던 그 의인들이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고 두통을 호소하며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더군. 방금 전까지 깔깔대며 웃던 그 사람들이 말이야. 그리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군요. 왜지? 당신은 이로써 나에게 시각과 후각에 대한 신뢰를 파괴한 것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네. 자네는 자네의 오감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100%입니다. 청년의 대답에 노인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마스크를 고쳐 썼다. 그리고는 물었다. 왜지? 저의 이성적인 뇌가 말하는군요. 제가 21년간 살아오면서 믿었던 정의를 고작 몇 분간의 낭설로 뒤집을 수는 없다고요. 역시 이성적이구만. 이렇게 이성적인 자네에게 플라시보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못 오기겠지. 제가 플라시보 효과를 모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믿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네. 아직 오감을 모두 부정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내 목적은 그게 아닐세. 남들이 시각으로 밥을 해 먹든 죽을 쏘 먹든 내 알바 아니지. 청년은 기분이 나쁘다는 듯 노인을 바라보았고 노인은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내가 며칠 전에 연구하고 있던 미확인 기체 X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네. 사실 지금 이 대화의 진짜 목적도 그 기체와 깊은 관련이 있다네. 아주 우연이었지. 난 그저 산소와 수소의 융합 과정을 연구하던 중이었거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압에 사소한 문제가 생겼고 그 바람에 물로 결합해야 했던 두 원소는 지금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체로 합성되어 버렸다네. 그게 바로 미확인 기체 X시. 말을 마친 노인은 한숨을 돌리려는 듯 크게 심호흡을 했고 청년은 이야기의 주제를 전혀 알 수 없다는 듯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이 미확인 기체 X는 물보다 분자가 더 크다네. 촘촘한 천 조각조차 통과하지 못하지. 하지만 그럼에도 눈에 보이지 않아. 거기다가 자신보다 밀도가 낮은 공기 중에 떠다니지. 난 이해할 수가 없었다네.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래, 설명하자면 21세기의 원시인이 되어버린 기분이었네. 지금까지 내가 알던 모든 지식과 상충하는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 자네도 이해하겠는가? 확실히 당황스러운 상황이군요. 거기다가 말일세. 이 미확인 기체 X는 심각한 유독물질이어서 토끼를 이용한 실험에서 난 그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지. 난 이 기체가 유해한지 무해한지를 밝혀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렇기에 실험을 준비했다네. 커다란 수조를 준비했지. 그리고는 그 안에 토끼를 넣고 그 위를 커다란 거즈로 덮었다네. 그리고는 미확인 기체 X를 투입했지. 결과는 경악 그 자체였다네. 노인은 그때의 기억이 떠오른다는 듯 고개를 강하게 휘저었고 그런 노인의 모습은 청년으로 하여금 미확인 기체 X의 위험성을 경각시키기에 충분했다. 그 기체를 들이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토끼는 온몸에 실핏줄이 빨갛게 돋아나기 시작했다네. 핏줄은 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부풀어 올랐고 입에서는 침을 질질질 흘리기 시작했지. 그러더니 갑자기 수조를 향해 미친 듯이 몸을 부딪혀 오더군. 마치 모든 감각이 사라졌다는 듯 말일세. 결국 그 토끼는 머리에 반쪽이 부서진 후에야 입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네. 청년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겁을 집어먹었으리라. 난 무서웠다네. 내가 발견한 이 기체가 얼마나 강한 살상력을 지녔을지 말일세. 그런데 말이야. 노인이 갑자기 몸을 청년 쪽으로 기울이면서 낮게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궁금하더란 말이지. 만약 저 토끼가 사람이었다면. 노인의 광기 어린 눈을 바라보던 청년은 몸을 움츠리고는 노인을 째려보기 시작했다. 청년은 주위를 두리번거린 뒤에 노인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 설마? 청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청년은 자신의 신변을 지킬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꼈는지 앉아있던 의자를 집어들었다. 노인은 웃고 있었다. 만약 거기에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도 그렇게 될까? 온몸에 핏줄을 벌겋게 드러낸 채 벽에 머리를 찧어서 곤죽을 만들까? 노인은 청년을 향해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다. 청년은 의자를 휘두르며 벽에 등을 기댄 채로 소리쳤다.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설마 미확인 기체 X를 투입하려는 건가? 나한테 손끝 하나 댔다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경찰에 신고하겠어. 노인은 껄껄껄 웃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말했다. 미확인 기체 X에는 말이야. 특유의 향기가 있어. 뭐랄까, 약간 역한. 그래서 눈치채지 못하게 그 기체를 투입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 쥐도 새도 모르게 공기 중에 퍼뜨려도 냄새 때문에 알아챌 테니. 무슨, 자네 허브향을 맡았나? 뭐, 이 방에서 허브향을 맡았냔 말일세. 노인은 어깨를 들썩거리며 청년을 향해 말했다. 실험자는 암모니아 향이 첨가된 종이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던 비실험자에게 이렇게 말했지. 그 종이에서는 허브향이 날 거예요 라고. 노인은 껄껄 웃으며 청년에게 보여주었던 훈증기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청년은 왠지 자신의 몸에 존재하는 모든 실핏줄들이 돋아나오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훈증기에 도착한 노인은 훈증기에서 타고 있던 무언가를 청년에게 흔들어 보여주었다. 그곳에 허브는 없었다. 그저 초록색 종이가 아무 이유 없이 타고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노인은 이미 눈이 뻘겋게 충혈되어 있는 청년에게로 다가갔다. 청년은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이 등을 대고 있는 벽을 바라보았다. 저 벽을 뚫어야 해. 그래야 살아. 근데 어떻게? 라고 청년은 생각했다. 실험자는 노인이 청년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청년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었고 몸의 실핏줄은 터질 듯 부풀었다. 그 다음에
노인이 청년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청년의 머릿속은 온통 벽을 뚫자 어떻게? 로 가득 찼다. 뭐라고? 노인은 청년의 코앞에 다가섰다. 청년의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로 가득 찼다. 노인은 청년의 귀에 속삭였다. 말했을까요? 노인의 커다란 웃음소리가 청년의 귓가를 자극했다. 이성적인 청년은 떠올렸다. 머리가 반쯤 뭉개진 토끼의 모습을. 그 토끼는 왜 그렇게 되었지? 라고 이성적인 청년은 되물었다. 벽에 박았으니까 이라고 청년의 이성적인 뇌가 대답했다. 왜 그랬을까? 라고 이성적인 청년은 물었다. 벽을 뚫으려고라고 이성적인 그의 뇌가 속삭였다. 아니, 노인이 속삭였다. 순간이었다. 청년이 갑자기 자신의 뒤쪽 벽에 머리를 박았다. 쿵. 사실 이 종이에서는 암모니아 향이 나고 있죠. 어지러움과 두통, 구토가 날 겁니다. 노인의 웃음소리가 연구소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청년은 멈추지 않고 벽에 머리를 박아대고 있었다. 미확인 기체 X를 마시면 핏줄이 나오고 눈이 충혈되고 감각이 없어진 채 벽에 머리를 쿵쿵. 노인이 소리쳤고 지지 않으려는 듯 청년 역시 벽에 머리를 쿵쿵 박기 시작했다. 이내 청년의 머리는 곤죽이 되었고 입이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자리에서 피를 한 움큼 토한 뒤에 몸을 부르르 떨며 바닥에 힘없이 나뒹굴었다. 그때까지도 노인의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몇 분의 시간이 흐르자 노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청년의 몸을 발로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목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 죽은 것을 확인한 노인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노인은 마스크를 벗었다. 크게 아주 크게 숨을 들이켰다. 마치 주위에 모든 공기를 집어삼킬 듯이. 노인은 쓰러져 있는 청년의 시체를 보더니 퀴식 웃었다. 그리고는 연구소 한편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차트에 무언가를 휘갈겨 썼다. 노인은 청년의 시체에 휘발유를 붓고는 이내 연구소 구석구석에도 휘발유를 붓기 시작했다. 이렇게 태워버릴 건데 좋은 연구소를 구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 노인은 이미 머리가 곤죽이 되어버린 청년을 향해 이죽거리며 속삭였다. 노인은 연구소 문 앞에 섰다. 휘발유를 온통 뒤집어 쓴 채로 누워있는 청년을 향해 조용히 뇌까렸다. 멍청아. 미확인 기체 X 같은 게 어딨냐? 노인은 연구소의 문을 닫았다. 6번째 이야기. 우리 집에 누군가 있다. 무더웠던 여름날이었다. 방학 기간이라 집에서 TV 보고 뒹굴뒹굴하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무더웠던 날씨 탓이었을까? 가만히 TV를 보고 있을 뿐이었는데 너무나 더웠다. 온몸이 끈적거리고 불쾌지수는 점점 올라 씻어야겠단 마음이 간절했다. 그때 당시 TV에서는 스펀지 재방송이 한참이었는데 참으로 흥미로웠던 주제였다. 그래서 이걸 보고 씻을까 하다가 너무 덥고 끈적거려 옷을 홀라당 벗고 샤워를 하러 직행을 하였다. 샤워를 하러 들어오기 전 TV 소리만이라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TV 소리를 꽤나 크게 맞춰놓고 들어왔기에 씻으면서 TV 소리가 선명하게 잘 들렸다. 그렇게 TV 소리를 들으면서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있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확 끼치며 그대로 얼어버렸다. 분명 스펀지 재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채널이 바뀌었다. 그리고 2초에 한 번씩 채널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다. 빠르게 채널을 바꿔도 소리를 들으면 지금 채널이 계속 돌아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 거의 2초에 한 번씩 타 채널이 돌아가고 있음을 소리로써 느낄 수 있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분명 집엔 나 혼자뿐이었고 아무리 샤워를 하느라 주의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한들 누가 집에 들어온 것도 모를까? 누가 채널을 바꾸고 있는 거지? 어떻게 뭐가 떨어져서 리모컨이 눌린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와중에도 TV 채널을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다. 그렇게 어떤 공포에 질린 난 샤워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좁은 화장실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다. 그러다가 TV 채널이 어느 순간부터 돌아가지 않고 고정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자 뭔가 안도감이 들어서였을까. 얼어붙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한 샤워를 끝마치고 30번 넘게 망설이다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역시나 집엔 아무도 없었다. 리모컨은 너무나 가지런하게 선반 위에 올려져 있었다. TV 채널은 역시나 바뀌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소름 끼쳤던 건 TV 속 화면이었다. 당시 TV에선 롤러코스터가 방송되고 있었는데
정가은이 막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우연의 일치라 생각했지만 마치 누군가가 내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 보란 듯이 틀어놓았단 생각에 집구석이 너무나 찝찝했다. 아직도 TV 채널이 왜 바뀌었었는지 무슨 일이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1. 이번 일도 내가 혼자 있을 때 겪은 일이다. 2009년 12월 당시 외할아버지의 생신이라 가족들은 모두 외가인 강원도로 2박 3일 동안 내려갔다. 난 리포트를 써야 한다는 핑계로 남아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신가 놀다 집에 들어와 잠을 자기 위해 컴퓨터를 켰다. 평소에 음악을 들으며 자는 편이라 컴퓨터로 음악을 틀기 위해서였다. 잠을 잘 땐 잔잔하고 조용한 음악이 좋기에 그러한 음악 위주로 목록을 몇 개 만들어 놨는데 그때 당시엔 이번 목록을 선택하여 듣고 잔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이번 목록엔 평소에 좋아하는 밴드인 넬의 노래, 김석, 부활 등의 음악이 있었는데 잘 때 듣기 편한 잔잔하고 어쿠스틱한 노래들로만 꽉꽉 채워져 있었다. 분명 그렇게 음악을 틀고 잠자리에 들어갔다. 평소에 약간 불면증이 있었던 난 1시간 정도 뒤척이다 잠에 들었는데 귓속에 들리는 음악은 그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너무 잔잔하고 몽환적이기만 한 그렇게 잠에 들었다. 갑자기 귀를 두들기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어느새 아침이 되었는지 가끔 배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날 타임은 아니었다. 그러나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다. 뭐지 하고 정신을 차리고 듣는 순간 곧바로 스피커에서 나오는 노랫소리란 걸 알게 되었다. 그 노래들은 평소엔 즐겨 듣지만 잘 땐 전혀 듣지 않던 노브레인의 노래들이었다. 분명 자기 전에 선택한 이번 목록에 노브레인의 노래는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자 약간 소름이 끼쳤고 바로 컴퓨터로가 재생 목록을 확인하였다. 어제 선택한 이번 목록에 있던 노래들이 좀 있었고 그 밑에 분명 추가한 적 없는 노브레인의 노래와 안녕 바다란 인디 밴드의 노래들이 추가되어 있었다. 혹시 내가 추가하고 까먹은 건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어젯밤 그런 일을 하고도 모를 피곤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을 뿐더러 1시간 정도 잠에 들지 못해 뒤척이던 때에도 이 노래들은 들린 적이 없었다. 총 재생 시간이 48분이었기에 더더욱 그 뒤척이던 1시간 동안 듣지 못했단 건 말이 안 됐다. 누가 노래를 추가했단 말인가? 소름이 끼쳐 애써 내가 몽병이 있는 거라고 애써 위로했지만 공포는 가시지 않았다. 우리 집에는 TV를 즐겨보고 펑크락을 좋아하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